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을 유엔에 고발한 MH그룹과 도태우 변호사의 제네바 대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첩은 대승리를 말합니다. 제네바에서의 대승리.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시고 한 가지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욕설되는 거는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런 건 제가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이 정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제가 다음 주에 전할 것인데 어떤 분이 두 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또 MH그룹과의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셔서 두 번이나 댓글을 올리셔서 제가 두 번 답변을 해드리면서 이걸 미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활용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는 이 페이팔을 쓰실 수가 있고요. 캐나다 또 미국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왼쪽 맨 아래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이라고 보입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저의 동영상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 성도님들, 애국 시민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메일을 우리 한국의 기자들이 받았습니다. 유엔의 Human Rights Council 인권위원회 사이드 이벤트, 부대 사건, 부대 행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파란 원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남한의 인권 상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구속에 관한 패널 토론회 이런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이 사이드 이벤트,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이제 주최하는 그 사이드 이벤트, 부대 행사에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MH그룹이 초청하는 것인데요. 제네바, 맨 위에 제네바 사진이 있습니다. UN 본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 Palace of Nations라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에 UN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1월 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 그와 관련된 남한의 인권 사태, 인권 탄압에 관련된 사이드 이벤트가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그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8일 날 그런 부대 행사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 9일 날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 회의실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나오는 이 회의실이 바로 거기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42여 개의 국가 대상으로 해서 인권 상황을 정기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걸 UPR이라고 하는데 Universal Periodic Review,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것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193개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법무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권 상황 정기 검토와 관련돼서 보고서 제출이 이미 지난 8월 달에 마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MH그룹에 관한 그런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미 8월에 다가 마감됐는데 지금 뭐 10월 달에 뭐 이런 MH그룹이 뭐 CNN 통해서 그런 얘기한다고 별 소용없다. 영향 못 미친다. 이러고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드 이벤트가 부대 행사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지나간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MH그룹의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을 만나시게 되는데 맨 아래 보시면 노란 칸에 6월 14일 날 그 발표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H그룹은 6월 14일부터 벌써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연락을 언제 취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연락을 분명히 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음 보니까 8월 달에 있고 또 9월 달에 있고 10월 달에 있고 이렇게 4번이나 스테이트먼트를 여기에 선언문들을 계속 여기에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H그룹이 한국의 조선일보에 9월 27일 날 이런 광고를 여러분 위에 보시는 그런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 유린에 관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 착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월 18일 날 이제 이런 또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과 이 MH그룹이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CNN에서 보도하기를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suffering in jail, lawyers say. 축출된 남한의 대통령이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이 말한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와서 세계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남한 대통령이 그 부정 축제 그런 거와 관련 유엔물 이런 거와 관련돼서 축출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왜 이런 것이 그 인권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구만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금 공론화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꼭꼭 숨기려고 했었죠. 이런 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런 제가 설교하고 나면 꼭 한두 사람이 꼭 올립니다. 당신도 한국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국인이죠. 우린 정직한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11월 8일 날 이 MH그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네바의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대 행사로 사이드 이벤트로 이런 그 패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그 라드니 딕슨 영국의 황실 변호사이죠. 영국의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또 미샤 호세이니언 박사, 이분은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법과 대학의 강사로 나가는 쟁쟁한 그런 그 법률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태우 변호사, 이 세 분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MH그룹에서 한국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패널 토론회에 와서 여러분의 의사를 발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이 도태우 변호사 한 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겁니다. 다른 분들이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도 변호사님이 담대하게 이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말 맹활약, 아주 대활약을 했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도 변호사께서 지난 10월 14일 날 이 한국의 재판부가 김세윤 그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6개월 연장을 또 한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이 선언을 했을 때 거기에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다 반발을 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이 도 변호사께서 이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스로 구시대의 충견이 돼버린 형사법정 변호인의 소임에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김세윤 부장판사 분명히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구시대의 충견, 충성스러운 개가 돼버린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이, 여긴 자신은 김세윤 부장판사 등입니다. 구속 연장 결정이 초래할 사회 역사적 결과에 대해서 보다 깊이 숙고했어야 했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는 대한민국, 김세윤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치를 구해낼 영웅적 행위가 가능한 자리에서, 그때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으면 여기서 스탑, 딱 브레이크를 걸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법치주의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래도 해볼만 하구나, 이래도 정말 아주 한국에 이런 살아있는 그런 그 양심적인 이런 법치를 존중하는 이런 판사들이 살아있구나 하고서 한국에 아주 새로운 빛이 있었을 텐데, 그때 바로 그 가능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고 아주 바른 얘기를 여기서 한 것입니다. 노태우 변호사, 저는 아주 격찬합니다. 이런 소신 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아주 서슬이 시급한 때죠. 조금만 잘못하면 말이죠, 수사에 칼끝이 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뭐 심지어 뭐 전화했던 뭐 내용, 카톡 했던 내용, 이게 수사할 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몽땅 뒤집어 엎고 뒤집는 아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자신을 아주 그냥 그 헌신짝처럼 내놓으면서 여기 지금 이 불의한 권력과 싸움을 하는 아주 용감한 우리 시대의 영웅적인 그런 변호사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도태우 변호사님과 오늘 설교를 제가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저께죠. 11월 17일입니다. 도 변호사님은 제가 구면입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에서 함께 만나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애국 활동도 함께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또 그리고 아주 그 깊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발표할 내용만 제가 오늘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 변호사께서 그 활동이 아주 하이라이트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남한의 인권 탄압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 변호사께서 이런 발언을 그 패널에서 했습니다. 최근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예정된 사람 가운데 2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직 검사가, 변호사가 일주일 만에 2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받다가. 이거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할 때 아주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사가 됐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거기에 인터넷 댓글로 개입했다고 하는 그 혐의가 있다 그러고 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정치 보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가혹하게 조사하고 또 형량을 때려도 아주 무겁게 형량을 때립니다. 박 대통령 잡자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그 몇 개월 할 걸로 몇 년 그냥 이렇게 때립니다. 체육특기생, 이거 뭐 우리 이대인 거 압니다. 부정 입학과 관련된 노령의 암 환자, 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그 여교수에게 지역을 제가 잘못 썼, 징역입니다. 징역을 5년형이나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혁명재판, 이게 여론재판, 인민재판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건 제가 좀
제 마음을 또 여기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적힌 거 이제 우리 도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자의적인 불법 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첫 구속한 것, 그것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이 구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덧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이 주소가 불명합니까? 박 대통령 어디 도망을 갈 사람입니까? 다 지키고 있고 지지자들도 있고 반대자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어딜 갑니까? TV 카메라가 있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요? 아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그리고 모든 그 증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줄줄이 다 잡혀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증거, 그걸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건 제가 좀 첨언을 한 겁니다. 상당수의 언론 기사가 오보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 재판정에서 수사받을 때 진술도 다 뒤집히는 그런 것들이 흔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투옥돼서도 아주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6일 6개월간의 구속 만료와 더불어서 재판정이 불구속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 법치주의로 가자면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덧붙인 겁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의 재규정을 어겨가면서 6개월간의 재구속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SK 건을 이제 내놨는데 SK 건은 근거가 매우 박약한 것입니다. 혐의 18개 중에서 1개를 싹 빼놓았다가 요거 가지고 또 재구속하려고 했던 거죠.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익재단에 돈을 넣으라고, 미르재단 그런데 돈을 넣으라고 SK 박영춘 상무에게 고용태가 돈을 요구한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익재단에 돈을 넣지도 않은 삼성도 벌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SK는 물론 돈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고용태, 이 활동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알았다고 자꾸만 그거 하면서 뇌물죄로 걸려고 지금 그러죠. SK가 청와대에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SK에서 자꾸만 고용태가 돈을 요구하니까, 이거 우리 청와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용태가, 이거 없던 일로 하자고 오리발 내밀면서, 끝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일입니다. 네, 돈이 오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확인까지 다 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이건 최태원 회장에게 보고도 안 됐답니다. 밑에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그 사기거리라 생각이 되니까 보고도 안 했어요. 하여튼 최태원 회장까지 다 포함해서 95%의 재판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다 끝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조사하겠다고 또 구속을 법적인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또 그렇게 재판부에서 6개월 연장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말하지만은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판 불출석할 때에는 보석을 취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 안 하지만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나가서 여하간에 그 집에만 있어도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정부에서 바로 그것을 억압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판사들이 거기에 굴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이 가능했음에도 재판부는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서 얘기했냐 하면은 지금 그 패널 토론회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워킹그룹 실무그룹에 또 발표하는 시간에 또 했습니다. 고용태는 조건 없는 보석을 받았는데 혐의가 있죠. 고용태가
고영태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자기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하려고 이렇게 한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건 없이 보석을 했고, 혐의만 가지고 지금 인정도 안 된 이 박 대통령,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보석하는 그것마저도 재판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평상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게다가 정상재판은 2주에 한 번씩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에 4회나 하고, 그것도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면 뭐 밥 먹고 뭐 잠자고 그럴 시간도 부족하답니다. 피의자는요. 그리고 또 이 변호사들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재판법 사상에, 재판 사상에. 또 상습적인 철야 조사. 밤늦게까지 혹은 그냥 뭐 새벽 2시까지. 네. 상습적인 철야 조사 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 세 분 변호사가 이제 함께 좀 대화를 했답니다. 도 변호사께서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에는 구금할 때 범죄 혐의가 있고 주거가 불명하고 도주 위험이 있고 증거 인멸할 위험이 있고 이러면 구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영국 변호사들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 더 있는데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 이 구금, 이 자의적 구금, 제멋대로 재판부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또 재판, 원님 재판처럼 어떻게 합니까? 거긴 증거도 없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알지! 가둬놓고 그냥 때리고 그냥 죄를 뭐 억지로 자백시킬 때까지 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분, 이 MH그룹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통하면 다 통합니까? 국내에서 다수가 그렇게 정하면 다 돼요? 혁명재판 해버리고 여론재판하고 인민재판하면 그걸로 다 아주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정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의를 팽개쳐 놓고 자기들의 어떤 감정,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욕심, 바로 그 분노, 정치보복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그게 어디 재판입니까? 그게 누가 승복할 수가 있습니까? 승복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그리고 압력을 놓고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에게까지 압력을 놓고 이런 떼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통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을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 놓고 그냥 심야 조사, 철야 조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검사들이 이렇게 막 그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옷 바꿔 입고 나를 만날 수 있어. 이 말은 교수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그 협박을 한답니다. 구치소는 좀 추워요. 이런 협박, 이런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언제 주로 했는가 하면 또 삼족을 멸한다. 이야, 이게 뭐 조선시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검사들이 할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 자의적 구금 그 실무그룹 거기 어드바이저가 이 패널 토론회 때 왔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듣더니 깜짝 놀라더랍니다. 정말 그러냐고.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 한국 기자가 나중에 할 일을 할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도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국제적으로 이거 망신 그런 얘기예요?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 변호사, 나는 그 기록에 있는 거 읽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좀 쓰겠습니다. 써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예. 도 변호사가 이런 얘기 했다. 거짓말 했다. 국제무대 이런 마음 심보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더니 이제 뭐 발표하기 위해 왔던 그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뭐 있었던 일이니까 묵묵부답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 썼겠죠.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 신문에, 한국 언론에. 지금 도 변호사 가서 이런 정말 영웅적인 활동을 한 아주 그가 한 이야기들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자의적인 구금 실무 그룹에 고문이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듣고 그러니까 이 패널에 8일 날 와서 예상하지 않은데 온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니까 앞으로 와서 이 도 변호사님에게 우리 그 다음날 청문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UN 실제 아주 그룹이죠. 네, 인권위원회 그룹에 와서 발언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발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MH그룹이 이미 8월 달에 다 보고서 마쳤고 한국 언론들은 다 끝난 거다. 뭐 MH그룹 한다고 소용없어 이러던데 MH그룹도 약간 우려가 있었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이 실무그룹에서 이 관심을 표명하니까 다들 굉장히 고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패널에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네, 이 아주 본 게임입니다. 자의적인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이게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네, 이것인데요. 청문회 같은 그런 데에서 이 도 변호사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 변호사님은 여기에는 본래 초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냥 패널 토론회에 MH그룹이 초청한 그 패널 토론회에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진짜 이 UN의 이 실무그룹의 책임자 한 분이 와서 듣고 와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이건 아주 놀라운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국 기자가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얼마 처음이니까 왔겠어요? 사진 뚝 찍고 가서 연합뉴스로 얼마 모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여 명이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다 중요한 지도자들, 뭐 NGO 또 뭐 여기 UN 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30여 명이면 많이 왔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UN 본부에서 했고 사전 예약을 받아야 되겠고 받아야 했고 엄격한 검열을 해야 됐고 그런데도 30여 명이면 많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대표들이 왔고요. 그래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그 다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9일날 UPR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네. UPR은 이제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권에 대해서 UN 회원국의 인권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여기에 지금 우리 박상기 법무장관이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추측은 그래요. 네. 우리 한국의 인권이 이렇게 개선이 됐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잠비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한 국가의 대표가 1분 30초씩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일어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도 변호사가 그 워킹그룹에서 실무그룹에서 얘기한 걸 다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이거. 한국의 인권이 좀 문제가 있다. 왜 구속을 재연장했냐? 그 근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되자마자 이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서 아주 곤혹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 변호사께서는 이제 심기가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대단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게 나갔는데 국제 무대에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압니까? 이전에 유엔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때 뭐 촛불혁명, 위대한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아주 모범적인 세계의 모범이고 뭐 세계 각국이 촛불을 배워야 하고 국제 무대에서 속여요?
여기 국제 무대가 이게 개돼지들인 줄 압니까? 한국의 사람들 속인다고 세계의 사람들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참 위선적인 사람들, 여기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아니 촛불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 대통령을 효수한 걸 머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꼭대기 큰 아주 그냥 높은 그 나무떼기 위에다 올려놓고 피가 줄줄 흐르게 해놓고 말이죠. 그걸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게 평화로운 그게 집회였습니까? 평화로운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게 비양심적인 지도자 문재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국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뭐 그림으로 나신 그런 거 해놓고 거기다가 뭐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물란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게 심지어 국회 갤러리에 있는 이런 나라, 그런 그 혁명, 그런 촛불, 이게 평화롭고 이게 세계 사람들이 닮아야 된다고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 이런 걸 가지고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국제 무대에서 또 거짓말을 해요.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좋다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이 보수우파 정치인들 그 얼굴을 이렇게 그 후추공에 그려놓고 애들 데려간 자기 자식들에게 발로 빵빵 차게 만드는 이런 나라, 이런 촛불, 이런 광화문 광장, 이게 평화로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와서 이렇게 함부로 국제 무대에 와서 거짓말을 해요? 박상기 법무장관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어쩌자고,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당신은 창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창피한 겁니까? 거짓말한 게 창피하지. 여기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왜 창피합니까? 도변하다가 왜 창피하고, 제가 왜 창피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박상기 법무장관, 거짓말하는 문재인 이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문제지, 이 사람들이 매국노지. 어디 그런 얘기를 거꾸로 해요? 아까 이 불만을 토로한 한국인 한 유럽 특파원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8년 동안 유럽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MH그룹 또 도태우 변호사 제네바에 이 아주 대전은 대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여기 누구도 이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기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 평가입니다. 순수하게. 이번에 제네바에서 인권위원회에서 MH그룹과 도태우 변호사는 대첩을 했습니다. 제네바의 대첩입니다. 한산도의 대첩, 명량 대첩, 또 행주 대첩과 같은 아주 제네바 대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 변호사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엔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맨 오른쪽엔 제 얼굴이죠. 네,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한국의 현 친북 좌파 정권의 도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재고하기 시작한 것이 또 다른 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들어보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나 구금한 것이나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구금한 것이나 이거 문제 있네. 탄핵에 그 문제 있네. 세계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그런 그 일들을 통해 집권한, 그리고 바로 지금 그렇게 그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구속한 것도, 구속해서 그걸 이 감옥에 넣은 것도 그것도 인권 탄압인데, 또 이런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또 그 재연장을 시도하는 것, 그것도 이거 정말 문제 있네. 그래서 현 정권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다시 제고하기 시작한 것, 제고하기 시작한 것, 큰 승리입니다. 이 큰 승리를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확산해야 됩니다.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확산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도 변호사님께 영문으로 쓰여진 게 있으면
제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백악관에도 보내고 제가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주위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정치인들에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언론에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국제 쟁점으로 그렇게 삼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아주 모멘트를 우리가 여기에 받았는데 여기에 그 국제재판 그 변호사들이 나왔고 또 여기에 우리 도 변호사 같은 분이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상황을 말씀해 주었고 분명히 영어로 발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이 선언 발표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뭐 안 돼요. 국내에선 뭐 꽉 쥐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뭐 다수 결정 맞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그 분위기에서 아무것도 지금 정의와 진실이 실천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의 장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의적인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 네, 지금 여기 우리 사진에도 이들의 사무실인데요, 이들의 회의실인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도 변호사께서 이제 이 실무 그룹에서 워킹 그룹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본회의에서 한국의 법무장관에게 그렇게 날카롭고 또 강력한 질문을 던진 그 각국 대표들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법무장관이 이제 그런 질문을 각국 대표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반드시 답변해야 된답니다. 답변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저는 이 워킹그룹에서, 실무그룹에서 한국으로 대표들을 좀 파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뭐 법무부 뭐 그것도 듣고 하겠지만 저 다 살펴봤지만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랍니다. 근데 그게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MH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것도 뭐 그들이 이제 아직은 발표하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잘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쟁쟁한 국제법 변호사고 또 이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주장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잘 싸웠기 때문에 MH그룹이 앞으로 좋은 전략으로 잘 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초점인데요. 그 유엔 결정이 때로는 10년까지 걸린답니다.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네. 그래서 이 댓글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참 그 감옥에서 어렵습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초가 급합니다. 그렇게 아주 안타까움을 표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장래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변호인단이 다 사임을 했고 아마 골속 재판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는 우리가 다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계신데 앞으로 재판받고 진짜 감옥 생활을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쪽에 장수를 잡아다가 악마의 성에 가둬놓고
겹겹이 그냥 이 지키는 군사들로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구해내려고 지금 들어가는 우리 군사들을 그저 쳐내고 막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서 이렇게 겹겹이 아주 에워싼 친위대 같은 그룹이 바로 여기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성향의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건까지 다 그냥 드러내고 막 갖다 가지고 불법이라는데, 그거 하고. 네. 제가 알기로 불법이라는데. 요 근래 제가 어디,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선거에 뽑힌 이 정부가 그렇게 탄핵을 하는데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슨 기자인데, 이성훈 기자인가, 동아일보 기자인데, 요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부가 촛불 정부, 자기네들이 촛불혁명 정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혁명 정부라고 그러니까, 조갑재신 말대로 이 혁명 정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헌법엔 혁명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냥 비헌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촛불혁명 정부가 자기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꼭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아주 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하게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여기에 어용 판검사들 다 여기 동원되고 있고, 사법부가 독립은 무슨 독립이에요. 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독재 좌파의 정부가 예전에 이 군사 독재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추종자들이 어떻습니까?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보게 되면 종북, 종중, 반미, 소위 진보적 민족주의.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달리 얘기하면 공산혁명입니다. 주사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반도 전쟁 근원 주한미군 철수하라. 저거 북한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지금 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또 보십시오.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하라. 북미는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게 서로 연계되는 건데, 이게 다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주사파들이 지금 저렇게 대로를 활보하면서 저렇게 지금 광화문에서 저런 집회를 하도록 지금 놔두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중합니까? 이런 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장래가 이렇게 매우 어둡고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건 우리 태극기로 대변되는 우리 애국 세력의 그 장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느냐? 아주 그냥 마녀사냥 화형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건 태극기로 대변되는 이 애국 보수우파 애국 세력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임종석 실장은 아직도 주사파인가? 이거 한 2만 명이 넘게 지금 보셨는데, 며칠 사이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실정, 이 주사파의 실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 거의 40-50시간 그 이상 제가 투자해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집대성에서 마련해놓은 자료인데, 이거 2만 2천 앞으로 계속 들어오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퍼서 리크하시든지 공유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주위에 좀 터뜨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꼭 시청하시고, 이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 조명한 거 꼭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라도 시청하실 수 있게 바라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장기간 옥중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건강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겨울이나 이런 때 옥중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가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몸뿐 아닙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야죠. 옥중에 있어도 옥중에 있지만 양심은 자유롭다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수기를 보면 특별히 영국의 퓨리탄들이 아주 이 종교 핍박을 받을 때 많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옥중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옥중에 있었을 때 제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웠고 아주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게 차라리 옥 밖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앙의 힘이죠. 박 대통령이 만약에 옥중 생활이 길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Proclamation of Emancipation,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그 사인을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여기에 이 서류에 사인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250년 동안 노예가 됐던 이 흑인들이 삽시간에 그냥 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그 펜 하나로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허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갖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날 위해 피를 흘리셨을 때 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내 모든 죄에 대한 그런 모든 처벌을 다 받으셔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의 처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당신이 마음속에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젠가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만약 이 말씀에 부딪히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허무에서의 자유, 절망에서의 자유, 고통에서의 자유,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남북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반공의식이 너무너무 그렇게 약해졌는데 반공의식의 대각성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반국의식의 대각성이 없으면 진짜 이 나라가 장래가 적화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안보와 발전의 초석인 한미 동맹이 강화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우리 남북한이 다 있습니다. 남한만 고쳐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만 평화롭게, 남한만 평화를 지키고 남한만 경제 발전하고 남한만 이렇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통일돼야 합니다. 그것도 자유 통일이 돼야 합니다. 평화 통일이 된다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한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남북한을 또 해외 동포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